오찬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B2B 거래의 공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 오찬 강연을 펼쳐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아주경제 신문에서 이 지지지 포럼, 저는 이제 처음 1회 할 때 그때 좀 왔었는데, 하여튼 이 곽영길 대표님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다루는 주제를 보면은 옛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녹색 성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G20 협력인가 뭐 이것도 한번 한 적 있고, 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아마 금년도 이 창조 경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 창조 경제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창조 경제론 쪽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경제 중에서, 지금 밥 먹기 전에 얘기가 길으면 밥맛이 없거든요.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 중에서 실제 우리 B2B 거래하면서 창조 경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우리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경제를 이렇게 보면은 2006, 7년부터 보면은 굉장히, 그때는 2006, 7년에서 한 9년까지 투자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는 우리 투자가 이제 과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2010년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정책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과투자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2010년에 설비 투자가 많이 된 것이 아마 지금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은 고용도 그렇고 상당히 완만하지만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또 물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물론 수요가 급격히 확대 안 되니까 물가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GDP 성장도 최근 한 5개월 동안 계속 이 경기 선행지수도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정거래 파트도 보면은 선박수주, 이게 선박수주가 안 되면은 부산 쪽에서 저희 하도급 관련 이 민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금년부터 이제 선박수주가 지금 최근에 이게 개선이 되니까 부산 쪽에 지금 선박 관련 우리 하도급 진정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장 수익 순투자, 아마 이건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종래 매월 한 1.34조 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지난달에는 약 8.3조 원 정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위험 요인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해칭도 해야 되고,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안겨주기도 하지만, 이 경제라는 게 국내 수요하고 해외 수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이런 시기에 대외적인 여건에서 국내 이런 수요 견인하는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국내에서 거기에 약간의 정책이 가미가 되면은 경제가 새로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기폭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나 또 금융 사이드도 그렇습니다. 재정하고 금융에서 파이낸스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경제 정책이라는 건 재정, 금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규제 완화도 있고 각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규제 완화,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나 이 법 개정 이런 것이 지금 좀 적게 돼줘야 아마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시그널 이펙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어떤 경제가 올라가는 이런 무브먼트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그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세계 경제 영향 중에서 항상 지금 얘기되는 게 미국의 그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지난번 버냉키 총재가 자기가 임기가 금년 말까지인데 금년 말 전에 이걸 QE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닛 앨런이라고 약간 그 전에 얘기를 했던 스트라우스나 이런 사람보다는 앨런 이 사람은 좀 완만하게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보수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은, QE 정책은 시장의 충격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QE보다도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하면은, 사실은 양적 완화는 옛날에 서프라임에서 그 위기에서 이제 탈출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럼 사실 경제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 시기에 그 상태를 이용했던 국가들, 미국이 돈을 많이 풀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용했던 그 경제권들이 굉장히 돈을 회수하니까 이제 거기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나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좀 그 영향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나라에 불안하니까 투자 위험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던 돈들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QE 정책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기보다는 어떤 수혜자 그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동남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동남아에 수출을 하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중국하고 이제 거래 관계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적인 걸 우려하지만 아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이 미국의 QE 정책의 변화, 엑시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경제를 보면은 이 해외 국제 순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투자한 거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한 거 두 개를 네팅 해보면은 일본 같은 데는 해외 투자가 제가 지금 파악한 통계로는 약 3조 한 2천억 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한 1조 2천억 불, 중국도 1조 7천억 불.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나라, 해외에 자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수출이 안 되더라도 자본 수지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좀 어려워도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외 투자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수출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경상수지에 주로 의존해야 되고 자본 소지 쪽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여건에서 볼 때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97년 외환 위기 때 구조조정을 축적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조금 강하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인건비 구조 하에서 어떻게 경쟁력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갈까, 이게 앞으로의 커다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바로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술 집약적인, 그래서 그 기술이 하여튼 하이엔드 기술, 첨단 기술을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첨단 기술 아니라도 어떤 조립 가공 기술도 아주 고도의 조립 가공 기술을 우리가 지배를 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 일자리를 해외로 안 나가고 우리 국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건비가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옛날 해외 투자를 규제하던 때하고 달리 OECD 가입과 동시에 해외 투자가 자유화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아마 인건비가 낮은 대로 투자가 흘러가는 게 지금 국제 경제학에서 비교 경제 우위론에서 이 인건비가 낮은 데가 경쟁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그렇게 해도 최소한 기술은 우리가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창조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95년경에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때 독일도 고인건비, 독일도 뭐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까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로 논의된 것이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R&D 센터 이런 걸 독일에 유치하고, 이 가공 기술, 조립 기술도 이 고품질의 기술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책이 나오고, 또 노동 분야의 정책도, 노동 분야도 종래에 근로시간을 주 몇 시간을 자꾸 줄이는 정책이 능사가 아니다. 벤처 이런 걸 하려면 근로시간도 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 노동 규제도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가 2003년인가 4년에 어젠다 2010 해가지고 독일 경제가 지금 탄탄해가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고인건비 구조를 탈피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창조 경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경제 살리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경제 민주화는 안 하느냐, 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는 이 트랙이 다른 겁니다. 경제 살리기는 당장 우리가 현안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장 해야 될 거 안 하고서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민주화도 안 되고 살리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민주화는 이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간이 서로 그 공정한 배분이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약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살리기 정책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 시급한 거를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우리 대통령께서 시급하다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경제 민주화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 창조 경제는 여기 이민화 홍민관도 계시고 뭐 다 계시지만, 창조 경제는 이 공정거래 기반이 없이 이게 창조 경제가 되겠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하는 이 창의적인 벤처 기술 같은 게 또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기술 외에 메가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메가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참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 간의 관계가 공정하게 계약 관계가 돼주지 않으면은 그 기술 개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 기술을 개발하려면 서로 당사자의 참여와 나중에 나누는 배분의 관계, 이 컬래버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제대로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 기술의 경우도 저희가 항상 겪지만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이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이 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하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하면은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인력 탈취가 일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런 기술 유용이나 탈취 이런 거를 이제 공개업체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유용이나 탈취가 있는 상황에서 창조 경제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당국은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창조 경제의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쪽의 그 정책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큰 게 이제 벤처가 기술을 개발하면은 이 기술을 개발한 이 기술 전문 테크니션이 기업 만들어서 기업 경영까지 다 하게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일관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된 기술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사업화하는 거, 이것을 육성해 줘야 돼요. 기술 개발자가 생산, 상품화까지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민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대 나온 분들이 그것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중간 도매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근데 지금 중간 기술 사려면 대기업이 사야 되는, 대기업이 그런 기업을 사면은 공정거래법에서 계열 회사에 편입이 돼가지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열 회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그 기술 및 인력 탈취.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도 인력 탈취나 기술 탈취, 기술 유용,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벤처기업이 커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전문가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논의를 하고 이 관련 지침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 현재도 지침이라고 있긴 있는데 너무 구름 잡듯이 돼 있어가지고 시장을 가이드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이쯤 되면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유용이나 탈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수준도 높이고 실제 징벌적 수단도 좀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런 게 많이 변화될 걸로 알고, 또 오늘 또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만 특허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보호하는 이런 그 범정부 협력 방안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공정위에서 계속 이 공정거래, 불공정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크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보는 게 IT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신시장 분야, 이쪽이 누군가가 앞을 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 이런 분야들은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 시장을 침투하는 걸 방지도 할 수 있고 이 포런러가 빨리빨리 커져야 됩니다. 그 대신 이쪽은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한번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면은 이 소비자를 다 끌어모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배리어가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런러를 빨리
나가게 하는 정책하고 적절히 엔트리배를 줄여가지고 뒤에 팔로워들도 들어가서 같이 경쟁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법으로 강제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의 그 프로그램 업체들을 더 도와주는 결과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뭐 고시나 이런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봐서 거기서 문제가 없는 것만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분야도 지금 새로운 영역, 물론 다 공정하게 된다고 보지만 서로의 뭐 UCC 시장이나 앱 시장 이런 데서도 사실 우리 국내 업체들이 뒤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불균 행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시장에 대한 그 감시를 좀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한된 시간이고 더 길어지면 식사가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뭐 너무 그냥 구름 잡듯이 해가지고 질문을 하려도 구체성이 없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다른 데 또 국회 쪽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행사가 굉장히 성공리에 끝마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뭐가 있다고요? 질문. 예. 예. 질문을 위한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 기술 탈취의 경우 영업 비밀 침해를 지금 누가 입증하게 돼 있는 제도로 돼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취를 누가 하느냐고요? 영업 비밀 침해, 기술 탈취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를 입증을 누가 하는지, 그를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탈취해간 대기업이 안 했다고 입증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입증이 소송에서는 누가 입증 책임이냐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탈취 행위가 이렇게도 신고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심사관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소송으로 갈 때 입증 책임으로 생각하는데 공정위에서 처벌을 하려면은 심사관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막 그것은 이제 검사가 이 정황 봐서 이렇게 하면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우리 심사관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좀 복잡한 질문 받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노대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